제 아이는요?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어요. 죽었다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올 운명이 아니었다 생각해라.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 길람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충청도 명문 종갓집의 안채에서 바라보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그 무거운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사상 차리는 걸 실수했다면서 시어머니 한명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되려면 적어도 제사상 하나는 제대로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대를 이을 손자는 언제 보게 해줄 거야?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일 같이 듣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영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현이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지요. 딸의 보드라운 볼을 쓰다듬으며 영숙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 최길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님께 또 혼나셨습니까? 길람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지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길람은 그저 한숨만 내쉬고 말았지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여 또 유산될까 두려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길람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번에는 꼭 지켜낼 겁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길람은 어색하게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시간은 흘러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던 가을날이었지요. 영숙은 진통으로 신음하며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 힘을 다해 진통을 견디고 나자 그녀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안고 나갈 때 분명히 그녀가 들은 마지막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작고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영숙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요?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어요. 죽었다.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올 운명이 아니었다 생각해라.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 길람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일주일 후 영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와 딸 지현의 손을 잡고 종갓집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정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지요. 길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아내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영숙은 그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 슬픔조차 제대로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은 시댁에 대한 분노를 안고서.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에야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식당 영숙내에서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김영숙은 잔주름이 드리워진 얼굴로 오늘도 밥솥에 쌀을 안 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과 다름없이 정성스러웠지요.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딸 지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매일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시면 몸이 축난다고요. 영숙은 대답 대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하는 것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지요. 딸 지현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반찬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오빠인 한상규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영숙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입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한상규 어르신 댁의 가정부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유언입니다. 춘매를 찾아가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셔서. 어르신께서 키우신 양자 한명진 선생님에게도 진짜 어머니를 찾아라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양자라고. 진짜 어머니. 그리고 춘매. 그 이름은 시어머니가 자주 만나던 무당의 이름이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혹시 그 한명진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서울대학병원의 내과 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올해 35이시고요. 35.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는 영숙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일까? 시어머니와 한상규가 무슨 짓을 했던 걸까? 그리고 춘매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한상규가 남긴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매신가요? 여인은 영숙을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춘매의 집안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지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춘매와 마주 앉았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춘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한상규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요. 제 아이는 정말로 죽은 건가요? 춘매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비밀을 품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영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지요. 그럼 그동안 제게 거짓말을. 어떻게 이런 일이. 춘매는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한명순 씨가 저를 불러 굿을 하게 했지만 사실 그건 다 눈가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춘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산파에게 돈을 주고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식이 없던 한상규 어르신에게 양자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춘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점괘가 나쁘다며 그 아이가 집안의 재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 대신 명문가의 다른 여성을 새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서요.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실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그럼 제 아이는 지금 한명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내과 의사로요. 한상규 어르신이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나요? 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알게 될 겁니다. 한상규 어르신이 유언으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라라는 말을 남기셨으니까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지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춘매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진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진 속의 남자는 단정한 외모의 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 남자의 눈과 인매, 어딘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다고 해서 저를 믿어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엄마라고 한들. 춘매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상규 어르신이 모든 증거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죽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으셨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요. 갑자기 찾은 아들. 그리고 그동안의 거짓말과 배신.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랜 시간 묻혀진 일인데.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들도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도 진실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영숙은 춘매의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빗속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 시댁에 대한 원망, 쫓겨난 삶의 고단함.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단련시켰습니다. 영숙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어요. 찾아가야겠다. 내 아들을.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었지요. 다음 날, 영숙은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내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려는 순간 한 남자 의사가 나왔어요. 그는 바로 사진 속의 그 사람,
한명진이었습니다. 영숙과 명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영숙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낯선 환자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영숙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야 만난 아들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졌어요. 괜찮으세요? 한명진의 목소리에 영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네. 그저 좀 어지러워서요. 진료실로 들어오시겠어요? 혈압을 한번 재봐야겠네요. 그녀는 아들의 뒤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명진은 전형적인 의사의 모습으로 혈압계를 가져와 영숙의 팔에 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는 하셨나요? 네. 조금요. 영숙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썹 모양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지요. 입술 모양은 아이의 아버지를 닮았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평소에도 이러셨나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영숙의 말에 명진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그 순간 용기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명진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영숙이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명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의 호출기가 울렸지요.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는 것 같네요. 이따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진은 서둘러 진료실을 나갔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첫 만남.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찼습니다. 한편 한명진은 응급 환자를 치료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지요. 그 여인이 두고 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매가. 명진은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그 여인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는 최근 들었던 양부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어요. 내 진짜 어머니를 찾아라. 그날 밤 영숙은 식당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지요. 어머니, 어디 가셨다 오신 거예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슨 일 있으셨죠? 어제부터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현에게도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테지요.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현아, 사실 내 동생이 살아있어. 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지만 그가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춘매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현은 충격과 분노로 떨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어머니,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의사야. 이름은 한명진이라고. 그럼 만나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었어.
하지만 아직 말하지는 못했어. 지현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명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양부 한상규가 남긴 유품들이었지요. 그는 상자 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바로 춘매였지요. 그는 양부가 가끔 이 여인을 만나러 갔던 것을 기억했어요. 어린 시절 명진은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양부는 그저 오래된 인연이라고만 했었지요. 다음 날 명진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춘매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한명진 선생님. 명진은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를 알고 계셨나요? 오래전부터요. 들어오세요. 명진은 춘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향 냄새와 함께 이상한 편안함이 느껴졌지요.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이 있으셨죠? 춘매의 말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부께서 돌아가시기 전 진짜 어머니를 찾아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에 낯선 여성이 찾아오셨어요. 춘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선생님은 35년 전 충청도의 한 명문 종갓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김영숙이라는 분이셨고요. 하지만 집안의 사정으로 선생님이 죽었다는 거짓말이 퍼졌고 어머니는 종갓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명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어머니 한명순 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분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이도 불길하다며 죽은 것으로 속이고 자신의 오빠 한상규 씨에게 양자로 보냈지요. 한상규 씨는 처음에는 이 계략에 속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후였지요. 명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병원에도 찾아가셨지만 아직 말씀을 못하신 것 같네요. 명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이상한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지요. 어떻게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식당으로 가보세요. 영숙네라고 서울 변두리 시장에 있습니다. 다음 날 명진은 휴가를 내고 영숙네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명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꽤 붐비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지요. 명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영숙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 영숙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명진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지요. 김영숙 씨신가요?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명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 지현에게 잠시 가게를 부탁하고 명진을 데리고 식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요. 명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매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지요. 사과하실 것 없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셨으니까요. 어머니라는 말에 영숙은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아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마침내 듣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울음소리가 정말 힘찼었어. 그리고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이었지. 그 후로 오래오래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단다. 명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상규의 아들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김영숙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봄날의 늦은 오후, 충청도 종갓집 앞에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명진과 영숙이 천천히 내렸지요. 영숙은 다시 찾은 이곳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낡은 대문, 기와지붕, 그리고 넓은 마당.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명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숙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만의 삶을 일구며 그녀는 강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명진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나이든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한명순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가정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명진, 그리고 그 옆에 영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가정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과 명진은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가정부가 돌아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방에 누워 계세요. 그들은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영숙의 기억을 되살렸지요. 이곳에서 보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예전의 영숙이가 아니었죠. 한명순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 한 명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요. 90노인 한명수는 이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누구? 한명순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잘 보이지 않았지요. 명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명진입니다. 한명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명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도 모셔왔어요. 한명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영숙을 향했지요. 비록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숙이 누구인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한명순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그녀를 쫓아낸 그 손은 이제 주름지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영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왔니? 한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럼 다 알게 된 거구나. 그녀는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영숙이 한명순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모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피곤함을 느낄 뿐이었지요. 왜 그런 짓을 하셨나요? 영숙의 질문에 한명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문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너보다 더 높은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지.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줄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한명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한명순의 손을 잡았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이제 자신 안에 더 이상 분노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슬픔만이 남아있었지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살아주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전 감사합니다. 영숙의 말에 한명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지요.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한명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약해진 상태였기에 그 울음은 매우 연약하게 들렸지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춘매에게 부탁했지. 언젠가 진실을 알려달라고. 명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 춘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빠에게 말해버렸거든. 오빠는 화가 났지만 그때는 이미 너를 너무 사랑하게 된 후였어.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 명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양부를 생각했어요. 항상 조용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 그도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봄날의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영숙은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명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이제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지요. 그들이 종갓집을 나올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어머니? 명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음 날 아침, 한명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숙의 용서를 받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영숙네 식당은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했지요. 영숙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어요. 어머니, 된장국이 끓어요. 지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국 불을 줄였지요. 지현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잘 부탁해. 지현은 엄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명진이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명순의 장례식 이후 명진은 자신의 일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영숙도 그에게 시간을 주었지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가족이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오후 3시 식당 문이 열리고 명진이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의상을 입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명진은 수줍은 듯 웃으며 인사했지요. 명진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어머니의 뒷모습이 갑자기 그의 마음을 울렸지요. 어머니. 영숙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아, 명진이 왔구나. 영숙은 손을 닫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진을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에는 3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음식 거의 다 됐어.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지요. 작은 선물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안에는 작은 사진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영숙이 젊었을 때의 사진과 어린 지현, 그리고 최근 찍은 명진의 사진이 함께 합성되어 있었지요.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찍었을 만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진은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상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사진틀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잠시 후, 세 사람은 식당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왔어요. 고등어 조림, 된장국, 김치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네요. 어머니의 그런 작은 노력이 가슴 깊이 와닿았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명진이 고등어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쩐지 이 맛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지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의 맛 같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세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지요. 식사를 마치고 명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병원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골에 작은 의원을 열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최명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성을 되찾겠다는 말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법적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저는 이제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요. 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오래오래 살아가자.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식당의 테이블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사진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
지현이 제안했습니다. 명진이 휴대폰을 꺼내 삼각대에 설치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들의 첫 가족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네 식당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벽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오늘은 가족 행사로 휴업합니다.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 명진이 새로 연 의원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명진 의원 개원식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의원 앞마당에는 소박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명진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들, 영숙과 지현이 함께 했어요. 영숙은 아들이 방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반듯한 흰 가운을 입은 명진의 모습은 어디서 보아도 자랑스러웠지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이제 최명진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명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어머니, 누나, 잠시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명진은 그들을 의원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한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진은 수줍게 웃었지요. 어머니와 누나가 살 집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함께 살고 싶어서요. 영숙과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서울의 식당이.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 마을에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여기서 새 식당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와 함께 사시면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영숙은 아들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해온 그녀에게 이제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명진은 그들에게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새 열쇠였지요. 이제 우리 집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이미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과 명진과 지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항상 함께 살아온 것처럼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곳은 어머니의 방이에요. 누나 방은 저쪽에 있고 제 방은 맞은편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함께 식사할 거실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그녀는 오래전 그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종갓집을 떠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던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딸과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 서 있었습니다. 명진아,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울음소리가 얼마나 힘찼는지 아직도 기억해. 그때 나는 알았어. 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아이라는 걸. 명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찾아준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새 집의 마당에 작은 식탁을 놓고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숙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명진은 첫 숟가락을 들며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아들과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했지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의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새 집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명진이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서울 생활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지현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모든 게 값진 것 같아. 명진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전에 줄 수 없었던 사랑을 이제라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앞으로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지요. 영숙은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고된 일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명진의 의원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지요. 그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현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영숙이 직접 만든 음식과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상처를 함께 껴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지요. 영숙은 종종 옛 종갓집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과거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녀의 현재가 너무나 충만했으니까요.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회로와 시련을 지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기적. 그것은 어떤 고통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별빛 아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딸과 함께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